자, 그럼 동키분들의 고민을, 동키분들의 선택을 뾰로롱 하면서 마법의 선택으로 바꿔주실 봉선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돈을 키워드리는 마법봉 봉선미입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 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네. 지난주 목요일에 예고해드린 대로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상해 후유 장애와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잊고 있었거든요, 사실. 지난주에 이렇게 네. 하겠다라고 네. 하셨던 걸. 근데 네. 맞다. 기억력이 좋으세요. 우리 동키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약속을 잊지 않고 또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일단 저희가 종종 후유장애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오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후유장애 특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네, 동키 여러분들 중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아마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후유장애란 질병이나 상해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치료 후에 질병이 완치되지 못하거나 이전과 같은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사고로 인한 장애는 상해 후유 장애,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장애는 질병 후유 장애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고가 난 후에 상해나 질병이 발생해서 그로 인해서 치료는 했지만 치료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뭔가 장애가 남았다. 그러니까 장애가 아닙니다. 장애가 아니라 장해가 남았다라는 판단하에 지급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장 내용을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들 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후유장애 보험금입니다. 왜요? 사실은 후유장애 보험금이 이런 보험금이 있을까라고 몰라서 청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사실은 후유장애라는 건 장애가 발생된 이후에 6개월 정도 경과 후에 그때도 정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후유장애를 진단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청구를 하고 하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 바로 청구하는 형식이 아니시잖아요. 일상생활 하시다 보면 또 괜찮아지고 이런 분들도 그런 자체를 몰라서 청구를 못 하시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아는 분이 농구 시합을 하다가 손가락 끝에 뼈가 살짝 이렇게 어긋났어요. 네. 수술을 받았는데도 네. 이게 점점 구부러져서 안 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길래 말을 하니까 나 그럼 장애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후유장애와 장애 요건 다른 건데 네. 내가 그러면 장애 판정을 받게 되는 건가? 네. 난 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후유장애 진단금이라는 거, 후유장애 보험금이라는 거 네. 이거는 내가 어떤 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가 돼야지 받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꼭 오늘 아셔야겠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에 손을 대었는데 연필을 못 쥐을 정도로 손가락이 잘 구부러지지 않는다. 이런 거 다 그 상해 후유장애 신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제 했잖아요, 여러분. 무릎 관절 수술을 했어요. 무릎 관절 치환술을 했더니 오히려 걷는 건 더 좋아졌어요. 이건 장애가 아니죠. 걷는 건 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관절 대신에 인공관절을 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는 영원히 예전의 관절이 돌아올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영구적으로 내 몸에 변화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 열정적으로 토했다. 열변을 토했어. 사고 후에 아무리 진료, 수술 그리고 재활 치료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꼭 전문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요. 또 진단을 받는 것이 본인의 후유장애 유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겠고요. 적절하게 보험금도 청구하셔서 혜택을 반드시 보셔야겠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 후유장애 진단이 가능한 건지도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다양한 상황들이 물론 있겠지만 사실 그 판단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 이건 항상 궁금하거든요. 네, 가장 많은 유형 중에 하나가 척추뼈, 즉 등뼈에 대한 진단입니다. 가장 흔히들 알고 계시는 디스크라는 진단이 있는데요. 그렇죠. 병원에서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명을 사용을 하죠. 바로 이럴 때 후유장애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사실 주변에서 흔하게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라면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수술을 안 했어도 후유장애에 해당돼요? 수술을 하지 않고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다면 보험을 가입하신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2018년 4월 이전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디스크 진단만으로도 수술을 하지 않았어도 후유장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교통사고나 또는 등산 중에 넘어지셨거나 일을 하시다가 다치셨거나 그러니까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다친 상해 사고일 경우에는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상해 말고 질병에 의한 원인이라면요, 디스크가? 해당이 됩니다. 나이가 드셔서 퇴행적으로 또는 어떤 질병 때문에 발생을 했다면 질병 후유장애로 구분을 해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디스크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보험의 가입 시기에 따라서 수술을 하지 않으셨어도 후유장애에 대해서 검토를 반드시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후유장애의 원인에 따라서 상해 후유장애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이렇게 나눠서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수술을 통한 영구장애 시에 청구가 가능하지만 2018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보험에는 후유장애 특약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수술 없이 진단만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2018년 4월에 후유장애 보험에 대한 통합적인 약관이 한번 크게 개정이 됐습니다. 전 보험사가 동일하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기준이 2018년 4월인 거고요. 이전에는 조금 더 쉽게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내 보험 언제 가입했지? 요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후유장애 사례는요? 네, 사고로 인해서 척추에 금이 가거나 골절이 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수술을 하지 않아도 후유장애에 인정이 됩니다. 문자로 질문이 하나 왔는데 5770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자동차 사고로 뒷차가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다가 뒤에서 추돌을 한 거라서 제 과실은 0%였는데요. 기존에도 제가 허리 통증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고 이후로 증상이 더 심해져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번 사고가 추간판 탈출증의 100% 원인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기존부터 있었던 통증이기에 후유장애 진단서는 써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은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유장애라는 건 최소 6개월이죠.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정말 이 사람 몸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진단서를 발급하게 되는 거고요. 사고가 난 직후에는 사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치료가 될지 완치가 될지 그렇지 않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단서를 발급해 주실 수는 없을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게 전에도 허리에 대해서 기왕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고로 인해서 지금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거고 그래서 사실은 6개월 이후가 지난다라고 하면 최소 6개월이죠.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을 텐데 기왕력이 있으시다면 기왕증의 기여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0%를 중에서 내가 기왕력이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만큼 차감한 후에는 받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후유장애 진단금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1,000만 원이었다면 내가 기존의 허리 통증을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게 기존 허리 통증으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이 한 30%는 영향을 끼쳤을 거다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1,000만 원에서 30% 정도는 빼고 그렇습니다. 70%인 700만 원만 받게 될 네, 것이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어쨌든 지금 바로는 안 되고 한 6개월 정도 후에 그렇죠. 청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요즘 같은 겨울철에 또 다른 얘기를 해보면 눈이라도 내려서 빙판길이나 계단에 미끄러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꼬리뼈 다치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때도 후유장애 청구가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사실은 많으시죠.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 택시 잡으시려다가도 툭 주저앉으면은 꼬리뼈 금가기도 하고 하거든요. 충분히 장애 한번 청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 몇 년 전에 꼬리뼈 다쳤었는데 나 디스크 판정 받았었는데 하는 분들 꽤 계실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라도 청구는 가능한가요? 네,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후유장애 보험금은 후유장애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후유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시다면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나 디스크 판정은 받았지만 이걸로 인해서 후유장애 진단까지는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네. 한다면 지금 진단을 내려달라고 한 다음에 이거를 청구하시면 되겠군요. 그렇죠. 야, 많은 분들이 지금 희소식을 좀 접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내가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후유장애 진단금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내가 디스크라든가 아니면 꼬리뼈를 다친 적이 있거나 여러 가지 내가 후유장애와 관련한 뭔가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청구를 한다. 서류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가 남을 수 있는 부위의 기준을 알고 병원에 요청을 해서 담당 의사로부터 서류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6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6개월이 지난 후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후유장애 평가가 가능한데요. 평가 결과 후유장애가 영구적이며 보험사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신경계 장애는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정신장애는 1년 6개월에서 2년의 치료가 진행된 후에 장애 평가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생활하는데 딱히 지장이 없고 또 이 정도면 별것도 아니지 뭐라는 생각으로 괜히 보험금 청구했다가 내 보험료만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괜히 적극적인 청구를 밀어 오셨다면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서 내 정당한 권리를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험금의 지급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맞습니다. 지급률과 담보 금액을 곱해서 보험금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3천만 원의 후유장애 특약에 가입하셨다면 경증 디스크의 경우 10%에 해당이 돼서 300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요. 치매의 경우도 정도에 따라 보통 40%에서 100%까지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치매 역시도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있군요. 네네. 자, 그리고 여러 군데 보험사에 후유장애가 가입돼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중복적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중복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군데 회사에 각각 1억씩 후유장애에 가입되어 있고 10% 장애에 해당이 된다면 각각 1,000만 원씩 2천만 원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나는 그런 거 따로 가입한 적이 없을걸? 나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내 보험 증권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보험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좀 신경 써주신 보험 설계사 분들이라면 이게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약을 기본적으로 넣어주시는 설계사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내 보험 증권을 보니까 이게 들어있더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 증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질병 후유장애와 상해 후유장애를 판별하는 기준이 최초 시점에 상해가 원인이 되었다면 상해 후유장애, 그리고 질병이 원인이 되었다면 질병 후유장애에 해당이 되니까요. 네. 두 개의 특약을 다 가지고 있어야 좋은 거죠. 그러면 후유장애 특약을 가입할 때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보장의 범위가 중요하다. 넓은 범위로 가입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누누이. 후유장애도 그 범위가 있는데요. 3%부터 100%까지 보장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50% 이상 후유장애 또는 80% 이상의 후유장애를 가입하고 계시다면 그만큼 보험금을 수령할 확률이 낮게 가입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사실은 3%를 기억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상해 후유장애도 마찬가지, 또 질병 후유장애도 마찬가지. 가끔 가다가 내 보험 증권을 보면은 고도 후유장애 뭐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고 80% 이상 후유장애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80%라는 거는 거의 사망에 가까울 정도로 중증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말고 보험금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그런 어려운 거 말고요. 3%부터 지급되는 게 있다면 내가 혹시 후유장애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동안 있지 않았을까? 한번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후유장애 특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거 가입하는 조건은 까다로운가요? 어때요?
까다롭지 않습니다. 우선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질병보험이나 상해보험 어디에도 탑재가 가능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부터 지급되는 상해 후유장애 보장 특약으로 가입을 하셔야겠고요. 네. 물론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서 또 연령에 따라서 최대 보장 금액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보험뿐만 아니라 상해 운전자 보험에도 이 상해 후유장애 특약은 탑재가 가능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군데, 3군데 여러 건에 가입되어 있을 때 중복 가입이 또 중복 지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에 어려움도 없겠고요. 보험료 면에 있어서도 30대나 40대가 1억 원을 가입하는데 몇천 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챙겨서 가져가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특약인데 몇천 원에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진짜 신기하면서도 몰랐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질병 후유 장애는 가입 조건이 어떤가요? 이게 조금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사실 보험의 모든 특약은 상해보다는 질병의 비중이 크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도 질병에 관련된 특약들이 상해보다 훨씬 비싸고요. 그건 당연히 상해보다 질병 쪽의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서인데요. 후유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에 의한 장애 확률이 높다 보니 질병 후유장애 보험료는 체감하는 보험료가 상해보다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보장의 기간을 100세 만기가 아닌 80세 만기로 줄이게 되면 부담이 조금 줄어들겠고요. 물론 뭐 100세 만기가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80세 만기로 좀 줄여서 그렇게 해서 질병 후유 장애를 가져가시는 게 안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훨씬 좋고 또 같은 금액이라도 금액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기간을 좀 줄여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80세 만기면 좀 짧지 않을까요? 80세, 90세, 100세 선택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금액을 한번 상의를 해보신 후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약을 드시는 분들도 질병 후유 장애 가입이 되나요? 전에는 건강체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약 드시는 분들은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는 가입 자체가 안 됐었는데요. 지금은 유병자나 수술 입원 이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이 되기 때문에 보장 내용을 설계할 때 가입 금액과 보장 기간을 조절해서라도 일부라도 반드시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후유장애, 원인에 따라서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이렇게 나눠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부분 앞서 짚어주셨고요. 수술을 통한 영구 장애 시에 청구가 가능하지만 2018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보험에 후유장애 특약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수술 없이도 진단만으로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후유장애 특약을 가입할 때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점은 3%부터 100%까지 보장이 이루어지는 형태 이렇게 폭넓게 가입을 하셔야지 좋다라는 점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봉 전문가님을 만나서 그야말로 봉자바스가 되신 고민 시원하게 해결하신 청취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까요? 아니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쓰러졌어? 왔어. 별거 아니야. 아니 별거 아니긴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그러게 내가 누누이 적당히 좀 하시라고 했지? 아니 도대체 학원을 얼마나 더 확장하려고 몇 달째 이렇게 무리를 하는 거야? 내가 다 이렇게 해서 너 대학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한 거야, 딸. 말 돌리지 말고 내가 그거 몰라서 그래? 아니 지난달에 엄마 검진 받은 것도 결과 장난 아니었다며. 아빠가 술 드시고 전화해서 우시더라. 우셔. 에휴, 건강관리 좀 해 엄마. 아니 네 아빠는 좀 평상시나 잘하라고 해라. 왜 그런 걸 너한테 말하고 그런다니? 이 사람을 진짜 그냥. 아니 그럼 아빠가 안 울게 생겼어? 엄마 없으면 못 산다는데 고혈압에 초기 당뇨에 용종도 몇 개나 뗐다며. 엄마 진짜 그런 거 숨기지 마. 아빠가 안 울었으면 나 몰랐잖아. 아빠가 굉장히 감성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네요. 그럴 때만. 아 근데 너무 감정 실어서 평소에 잘하라 그래 하시는 건 누구를 향한 발언이십니까? 그 땡땡땡이겠죠. 아 근데 이런 네. 다툼, 딸과 엄마 간의 네. 다툼이 흔히 있는 다툼인 것 같아요. 연세가 드실수록 부모님께서는 건강 문제를 자꾸 숨기려고 하시고 굳이 좀 쉬셔도 되는데 계속 그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하시고 이 딸들은 너무 속상하거든요. 맞아요.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50대 초반의 원장님을 제가 뵙고 왔는데요. 밤낮 없이 사업 확장에만 몰입을 하시다가 정작 본인의 건강관리가 소홀해지시다 보니까 건강검진 중에 용종은 물론이고 고혈압 진단과 초기 당뇨
진단을 받고 상당히 놀라고 힘들어하셨는데요. 이번에 그렇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보험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험이 제대로는 되어 있나 걱정이 되셔서 점검을 부탁하신 사례였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큰 병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셔서 너무나 다행이긴 한데, 자, 그러면 이분 보험 상황은 어땠어요? 보니까 이번 검진을 통해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일단 검진 결과 용종을 떼셨으니까요. 실손 청구를 하시면 실손에서 나오실 거고요. 두 번째는 용종은 수술에 해당이 되니까 또 수술비 청구를 하시면 되는 거고, 기존에 조직 검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 그냥 단순한 용종이 아닌 선종이라든지 경계성 종양이라든지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암 진단금에서 또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뭐 청구를 하셨으면 대략적으로 받으셨어야 하는데 문제가 좀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문제가 있으시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번에 쓰러지신 것도 청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네, 쓰러지시면서 예를 들어서 응급실을 이용하셨다라고 하면 응급실 이용 비용이 들어가 있는 특약들이 또 있거든요. 질병보험에도 있고 상해보험에도 그 특약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었겠지요. 그렇겠지요. 네. 근데 네. 있었겠지요라고 네. 하시는 거 보니까 이분은 못 받으셨나 봐요.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받지를 못하셨습니다. 아니 왜요? 신청자분께서 정말 안타깝게도 실손의료보험은 상해만 가지고 계셨고요. 더 큰 문제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입니다. 가지고 계신 보험을 살펴보니까요. 종합건강보험에 운전자 상해보험, 암보험을 가지고 계셨지만 갱신형이 대부분이고 또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의 범위도 좁은 쪽의 보장을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이런 식으로 가지고 계셔서요. 안타까움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게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우리 일상 중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선 뭐 보험을 생각하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되는, 그러니까 더 사랑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좀 더 내가 내 건강 나를 좀 챙기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용종도 그렇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을 진단받으셨으니까 앞으로 보험을 더 들고 싶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보험 가입은 좀 어려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은 보험 가입이 안 되시는 거죠.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355 보험으로 보험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물론 이후로 3개월 동안 새로운 질병의 진단이나 추가적인 검진 소견 등이 없어야겠지만요. 이래서 저희가 늘 강조를 드립니다. 건강검진 하기 전에 보험 내용을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 연말 되면서 지금 밀린 건강검진들 쭉쭉쭉 받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검진 받기 전에 건강검진 받으면 내가 100% 완벽해, 나는 퍼펙했어, 이런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점검을 받아서 뭔가 바로잡을 게 있더라도 바로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분처럼. 자, 건강검진상 이상 소견이 생겨버리면 보험 가입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번에 상담하신 분처럼 다행히 용종 제거는 보험사들이 예외 질환으로 두고 있는 수술에 해당이 돼서요. 그나마 가입에 대한 제한이 줄어들었지만 건강검진상에 또 다른 내용들이 있다면 가입 자체가 오랜 시간 거절될 수가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검진 전에 꼭 보험을 먼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신 사례자분의 경우 어머님이 장기 요양 등급의 3등급을 받으신 상태로 함께 생활하고 가셨는데요. 그래서 간병인 보험이나 치매 보험 쪽에도 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을 앓는 분들께 나라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여한 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요양 등급 시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시에도 생활자금이 지급되면서 초기 치매일 때부터 또 진단금 수령을 중증 치매와 같은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치매 보험도 있고요. 네.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도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면 지급되는 간병인 지원 일당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서도 또 일당이 지급이 되겠고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해서 간호사가 간병인 역할을 해주는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입원을 하셔서도 하루에 많게는 10만 원씩 지급되는 간병인 보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으로 설계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궁금증 해소해 보겠습니다. 894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엄마는 지금도 꾸준히 일을 다니십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함께 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 아이가 태어나서 저 살기도 바쁩니다. 근데 문득 오늘 이야기를 듣다가 엄마가 아프시면 나밖에 돌봐드릴 사람이 없는데 걱정이 돼서요. 엄마한테 필요한 보험, 뭐 간병인 보험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간병인 보험은 특히나 지금과 같은 경우 가족들이 요즘은 간병을 해주기가 사실은 힘든 시대거든요. 그렇죠. 나름대로 다 직업들을 가지고 있고 육아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을 반드시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럴 때 일일당 15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또 그럴 리 만무하지만 만에 하나 나중에 요양병원에 가시게 된다든지 그랬을 때도 병원비가 하루에 2만 원씩 해서 최대 60만 원까지 또 지급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해서 간병인이 필요 없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을 때도 하루에 7만 원씩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치료비로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을 들어두시면 너무나 쓸모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어머니 연세가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60대가 가입을 하셔도 3, 4만 원 정도면 가입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좀 높게 나왔다.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는 8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런데 보험료가 조금 높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납입 면제가 안 되는 상품으로 결정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보장의 뭐 사이즈를 15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 10만 원 이렇게 좀 줄여 보신다든지 해서 금액 조절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안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는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간병인을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고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고 맞아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게 있고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 간병인 보험이라는 걸 딱 가입을 하면? 간병인 보험은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간병인을 보내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보험이 있고요. 간병인을 내가 사용을 하고 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불을 했을 때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돈을 돌려주는 그런 보험이 있는 거거든요.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예요. 그런데 간병인을 보내드리는 상품보다는 돈을 받는 상품을 저희들이 권해드리는 이유는 간병인을 보내드리는 상품은 현재 갱신형밖에는 판매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0대시라고 하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4, 5만 원에 가입을 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갱신 주기에 따라서 3년 또는 5년 이런 식으로 10년 갱신 주기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보험료가 너무 많이 높아지면 내가 사용을 하고 싶어도 계속해서 보험을 연장을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비갱신형 상품으로 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게 좋고 또 비갱신형이 15만 원이면 지금 간병인을 하루 풀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금액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금액으로 드리는 그런 형태로 많이들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간병인 보험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봤습니다. 오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 놓치고 청구 안 하신 보험금 있으세요? 꼭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효되거나 만기가 끝난 보험도 보험 유지 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봉선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